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펜트하우스. 이곳은 성공의 상징이자 중견 건설사 대형 건설을 이끄는 김만석 사장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성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김 사장의 발 아래 엎드린 듯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죠.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업계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추앙받는 그였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수천억 대의 자산가가 되기까지 그가 흘린 땀과 눈물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넓고 호화로운 공간에 홀로 선 김 사장의 뒷모습은 더없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5년 전 그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뒷바라지하던 아내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이 거대한 집은 그에게 안식처가 아닌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고가의 미술품들도 바닥에 깔린 최고급 대리석도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김 사장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서재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와 장성한 아들, 그리고 출가한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김 사장의 거친 손가락이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소. 그의 나지막한 독백이 적막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자식들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1년에 서너 번 명절이나 생신 때 의무적으로 찾아와 밥 한 끼를 때우고 가기 바빴고 딸 역시 사업하는 사위 핑계를 대며 얼굴 보기 힘들었죠. 그들이 김 사장을 찾을 때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돈이 필요할 때뿐이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해서요, 아버지. 이번에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한결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능력 있는 아비로서 자식들을 도와주는 것이 기쁨이었고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김 사장의 마음속에는 서글픈 의심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이 돈뿐이라서 나를 찾는 건가? 만약 내가 빈털터리가 된다면 그래도 이 녀석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찾아올까? 평생 사람을 믿지 않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신중함으로 사업을 성공시킨 그였지만 자식 문제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한 김 사장은 마지막으로 잔인하지만 꼭 필요한 시험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으로 모든 것을 잃은 척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거짓된 관계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박 실장, 준비한 대로 진행하게.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 실장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김 사장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거실의 대형 TV 화면 하단에 긴급 속보 자막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속보 중견 건설사 대형 건설, 최종 부도 처리 어음 막지 못해 도산 위기. 김만석 사장 연락 두절. 미리 준비해둔 가짜 뉴스였습니다. 언론사 후배에게 부탁해 타이밍에 맞춰 터뜨린 것이었죠. 뉴스가 흘러나오는 동안 김 사장은 드레스룸 구석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양복들이 즐비한 옷장 한 구석에서 그가 꺼낸 것은 곰팡내. 나는 낡은 등산복 점퍼와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였습니다. 20년 전 현장 소장 시절 즐겨 입던 옷들이었습니다. 소매 끝은 다해져 실밥이 터져 나왔고
색은 발에서 본래의 색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죠. 김 사장은 입고 있던 최고급 실크 셔츠를 벗어 던지고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손목에 차고 있던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도 풀어 서랍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갑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을 모두 빼고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5장과 1,000원짜리 몇 장만을 남겼습니다. 전신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CEO 김만석은 온데간데 없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초라하게 늙어버린 한 노인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김만석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를 뒤로하고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지하 주차장 대신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아들 내외가 사는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동안 김 사장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강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내 선택이 옳은 것일까? 혹시라도 이 시험 때문에 자식들과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해와 숨이 턱턱 막혔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부가 사라졌을 때 자식들이 보여줄 진짜 얼굴을 말입니다. 어느덧 택시가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지불하고 내린 김 사장은 한동안 아파트 입구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아들의 집.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낡은 점퍼 사이로 스며들어 몸을 떨게 했습니다. 김 사장은 심호흡을 깊게 한번 하고는 결심한 듯 공동현관의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정적을 깨는 벨소리가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 스피커 너머로 경계심 가득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김 사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잔뜩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애미야, 나다. 문 좀 열어다오. 갈 곳이 없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연기가 아닌 진짜 삶의 끝자락에 선 노인의 절박함과 피로가 짙게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신도시 고급 브랜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선 김만석 사장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사가 운전하는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편안하게 드나들던 곳이었죠. 하지만 낡은 등산복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쓴 지금 그는 경비원들의 눈치를 살피며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단지 안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화려한 조경수들이 늘어선 산책로를 걸으며 그는 아들 민호의 집인 105동 현관 앞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수염도 깎지 않아 덥수룩한 얼굴, 초점을 잃은 눈동자, 그리고 꼬질꼬질한 옷차림. 영락없는 노숙자의 행색이었죠. 15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무심하게도 빠르게 올라갔고 이내 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번호키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는 대신 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집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렸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통해 밖을 확인하고 있을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잠시 후 누구세요? 하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애미야, 나다. 문 좀 열어다오. 김 사장은 최대한 불쌍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도어락 해제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문은 활짝 열리지 않고 안전걸쇠가 걸린 채로 틈만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 좁은 틈 사이로 아들 민호의 당황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대체 이게 무슨 꼴이세요? 뉴스에서 부도 났다더니. 진짜예요? 전화는 왜 다 꺼놓으셨어요? 아들은 걱정보다는 짜증과 불안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을 열어 아버지를 맞이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김 사장은 문틈으로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채권자들을 피해서 겨우 도망쳐 나왔어. 갈 데가 없어서 며칠만 좀 신세 좀 지자. 그때 아들 뒤로 며느리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코를 살짝 찡그리며 김 사장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경멸과 귀찮음이 섞인 눈빛이었죠. 그녀는 아들의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이듯 말했지만 복도에 서 있는 김 사장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여보, 안 돼요. 지금 저 몰골 좀 봐요. 혹시 빚쟁이들이 여기까지 쫓아오면 어떡해요? 우리 집까지 압류당하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요? 김 사장의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3년 전 아들 내외가 결혼할 때 김 사장이 전액 현금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며느리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 손주들의 영어 유치원비까지 모두 김 사장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재워달라는 아버지에게 빚쟁이 걱정부터 하다니요. 아들 민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들으셨죠? 지금 집에 애들도 있고 상황이 좀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여기 계시다는 거 소문나면 저희까지 곤란해져요. 회사 부도난 거면 빚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민호야, 내가 밥 한 끼도 못 먹었다.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그래. 딱 하룻밤만. 오늘 밤만 재워다오. 내일 날 박는 대로 알아서 나갈게. 김 사장은 자존심을 다 버리고 애원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여본 적 없는 그였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노인이 되어 아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문을 열어다오. 따뜻한 밥 한 끼, 아니, 물 한 잔이라도 내어주며.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냉정했습니다. 아, 진짜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일단 이거 받으시고 찜질방이라도 가 계세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들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 문틈으로 내밀었습니다. 김 사장은 그 돈을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0만 원. 아들이 아버지에게 건넨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귀찮은 잡상인을 쫓아내듯 던져준 푼돈이었습니다. 가세요, 얼른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며느리의 재촉에 아들은 황급히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 알았으니까 나중에 전화하신다니까요. 쾅 마이너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철컥하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센서 등이 꺼지면서 김 사장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손에 쥐어진 10만 원짜리 지폐가 구겨질 정도로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며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방음이 잘 되는 고급 아파트였지만 현관문 바로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김 사장의 귀에는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휴, 깜짝이야. 진짜 망했나 봐. 몰골이 말이 아니던데?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미리미리 재산 정리 좀 해두라고 했잖아. 아버님 명의로 된 거 싹 다 압류당할 텐데 우리한테 불똥 튀는 거 아니야? 몰라. 짜증나게 진짜. 번호키 비밀번호부터 바꿔야겠어. 혹시라도 또 찾아와서 문 따고 들어오면 어떡해. 잘했어, 당신. 딱 잘라 거절해야지. 괜히 마음 약해져서 받아줬다가는 우리까지 빚더미에 앉는 거야. 그나저나 유사는 물 건너갔네. 에이, 재수 없어. 아들 내외의 웃음소리가 김 사장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재산 정리, 압류, 유산. 그들의 대화 속에 아버지에 대한 걱정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돈, 그리고 자신들의 안위뿐이었죠. 김 사장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가슴속에 시린 한기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허허, 허허.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것이 고작 이것이었나? 900억 자산가 김만석의 인생 성적표가 고작 10만 원과 문전박대라니. 참으로 허망하고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김 사장은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집 현관문을 한 번 더 돌아본 그는 침을 뱉고 싶은 심정을 꾹 누른 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김 사장의 걸음걸이는 들어갈 때보다 더욱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 아파트 단지의 야경이 그의 눈에는 괴물들의 성처럼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갈 곳 없는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근처 공원 벤치였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낡은 점퍼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아들이 준 10만 원을 꺼내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벤치 옆 쓰레기통에 그 돈을 구겨 넣어버렸습니다. 자식이 준 모욕을 간직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주머니 속에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회장님, 따님 댁 주소 보내드립니다. 기사를 보낼까요? 김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 내가 가겠다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딸이라고 다를까? 이미 아들에게서 겪은 배신감 때문에 기대조차 없었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신랄 같은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딸 윤희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어릴 때 유독 아버지를 따르던 아이였으니까. 김 사장은 다시 한번 모자를 눌러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슬픔보다는 분노와 오기가 그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내 인생의 바닥이 어디인지, 내 자식들의 바닥이 어디인지 끝까지 확인해보자.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처연하면서도 어딘가 비장해 보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줄 알았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한 아버지의 긴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전원주택 단지. 밤이 깊어 고요함만이 감도는 이곳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김만석 사장은
택시에서 내려 딸 윤희가 사는 2층짜리 단독주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원이 딸린 그림 같은 집이었습니다. 사위의 사업 자금으로 20억을 지원해 주었던 바로 그 집이었죠. 김 사장은 아들의 집에서 겪은 수모를 애써 털어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윤희는 다를 거야. 어릴 때부터 아빠 껌딱지였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냉대 속에서 느꼈던 차가운 현실이 여전히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대문 옆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깊은 밤 정막을 깨는 벨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 화면에 불이 들어오며 졸린 눈을 비비는 사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이 시간에. 박서방. 나다. 장인일세. 김 사장은 최대한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위는 화면 속의 낯선 노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덥수룩한 수염과 낡은 등산복 차림의 장인을 알아보지 못한 듯 했습니다. 누구시라고요? 장인어른? 아버님? 사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나다. 사업이 좀 안 좋게 돼서 갈 곳이 없네. 문 좀 열어주게. 잠시 후 철컥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습니다. 김 사장은 정원을 지나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사위 박서방과 딸 윤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옷바람의 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 맞아? 뉴스 봤는데. 진짜 부도난 거야? 집도 절도 없이 다 뺏긴 거야? 딸의 첫마디는 괜찮으세요? 가 아니었습니다.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 다 잃었다. 빚쟁이들 피해서 옷만 겨우 갈아입고 나왔어. 당분간만, 며칠만 좀 지내게 해다오. 갈 데가 없구나. 딸 윤희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사위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위 박서방은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며칠이요? 빚쟁이들이 여기까지 쫓아오면 어떡합니까? 저희 사업에도 지장 있어요. 아시잖아요. 저 요즘 중요한 계약 앞두고 있는 거. 박서방, 내가 자네 사업 자금 대준 게 얼만데. 이깟 며칠 재워주는 게 그렇게 힘든가? 김 사장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정색하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장인어른. 그거야 옛날 얘기고.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돈, 투자금 아니었습니까? 회수 못하신 건 장인어른 책임이죠. 지금 빈털털이 되셔서 저희한테 오시면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위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투자금이라니. 사위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조건 없이 도와준 돈이었습니다. 딸 윤희도 거들었습니다. 아빠, 우리도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아빠까지 오시면 우리 생활비 감당 안 돼요. 오빠네 집으로 가보세요. 오빠는 아들인데 당연히 모셔야지. 오빠네 갔다 왔다. 문전 박대당하고 오는 길이야. 김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그 말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거 봐요. 오빠도 안 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셔요? 우린 딸이잖아요. 출가 외인이라면서요. 유산도 오빠한테 더 많이 주시려고 했으면서 이럴 때만 딸 찾으시는 거예요? 딸의 말에 김 사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출가 외인. 평소에는 요즘 세상에 아들, 딸 구별이 어디 있냐며 살갑게 굴던 딸이
위기 앞에서는 조선시대 법도를 들먹이며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윤희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엄마 가고 나서 내가 너희들한테 못한 게 뭐냐? 아빠, 감성팔이 하지 마세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정갈 데 없으시면 요양병원이라도 알아보세요. 기초수급자 되면 나라에서 지원해 줄 거예요. 딸은 매몰차게 말하며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찜질방 가세요.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도 피해보기 싫으니까. 김 사장은 딸이 내민 돈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딸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를 닮은 그 얼굴에서 아내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탐욕과 이기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됐다. 필요 없다. 김 사장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딸과 사위가 뭐라고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터벅터벅 전원주택 단지를 빠져나와 어두운 도로변을 걷는 김 사장의 발걸음은 갈 곳을 잃은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량한 자신의 신세를 하늘도 아는 것일까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로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은 김 사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는 단 3개. 아들, 딸, 그리고 막내 아들 진우. 진우는 김 사장이 재혼한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전처 자식들인 민호와 윤희에게 치여 늘 찬밥 신세였던 아이. 사업을 물려받기는커녕 일찍 독립해 연락조차 뜸했던 아이였습니다. 설마 진우마저. 김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2번의 배신으로 너덜너덜해진 마음이었습니다. 또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몸은 으슬으슬 떨려왔습니다. 김 사장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진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 여보세요? 아버지?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사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진우냐? 네, 아버지.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딸도 처음에는 놀란 척 했으니까요. 진우야, 나다. 사업이 망했다. 부도가 나서 쫄딱 망했어. 집도 절도 없고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지금 길바닥이다. 김 사장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사장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또다시 거절당한다면 정말 죽어버리고 싶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여기, 경기도 광주, 버스 정류장이다. 거기 꼼짝 말고 계세요. 제가 지금 데리러 갈게요. 비 오는데 어디 가지 마시고요. 데리러 온다고? 당연하죠. 아버지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 사장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데리러 온다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온다니.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의심 많은 노인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설마 빚 떠넘길까봐 와서 각서라도 쓰라고 하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요양병원에 처박아 두려고? 김 사장은 빗속에서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낡은 소형차 한 대가 빗물을 튀기며 정류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우산도 없이 뛰어나오는 청년. 막내 진우였습니다. 아버지. 진우는 비에 젖은 김 사장을 보자마자 달려와 덥석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이게 무슨 꼴이세요? 비 다 맞으시고 얼마나 추우셨어요. 진우는 자신의 점퍼를 벗어 김 사장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빈털털인데 빚쟁이들이 쫓아올지도 모르는데 괜찮겠냐? 김 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는 김 사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버지는 그냥 제 아버지잖아요. 돈 없으면 어때요? 제가 있잖아요. 얼른 타세요. 집에 가서 따뜻한 국물이라도 드세요. 진우는 김 사장을 조수석에 태우고 히터를 틀어주었습니다. 차 안은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김 사장은 차창 밖으로 흐르는 빗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녀석은 진짜일까? 아니면 아직 내 재산이 남았다고 착각하는 걸까? 김 사장의 마지막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집,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며느리. 과연 그들은 끝까지 김 사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차는 빗속을 뚫고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동네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관악구의 한가파른 언덕길. 낡은 소형차 엔진이 힘겨운 소리를 내며 그 언덕을 올랐습니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젖은 아스팔트 위로 가로등 불빛이 을씨년스럽게 비치고 있었죠. 김만석 사장의 막내 아들 진우가 사는 곳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법한 좁은 골목 끝 붉은 벽돌이 거무튀튀하게 변색된 오래된 빌라의 반지하방이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차가 멈추고 진우가 서둘러 내려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다 왔어요. 비 오니까 조심해서 내리세요. 진우는 자신의 몸으로 남은 비를 막아주며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김 사장은 차에서 내려 눈앞의 허름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담장 곳곳에는 금이 가 있었고 반지하 창문에는 방범창이 녹슨 채 달려 있었죠. 평생을 대저택과 펜트하우스에서 살아온 김 사장에게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은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려했던 큰아들의 아파트나 딸의 전원주택보다 이곳의 공기가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이 좀 좁고 누추해요. 그래도 따뜻하니까 어서 들어가요, 아버지. 진우가 삐걱거리는 철대문을 열고 앞장섰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몇 개 내려가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습기 찬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김 사장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표정을 숨기고 아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철컥, 띠띠띠띠. 도어락이 열리고 현관문이 열리자 좁은 거실 겸 주방에서 환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보다 더 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왔어? 오늘은 좀 늦었고. 부엌에서 나온 며느리 미정은 현관에 서 있는 낯선 노인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빗물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 흙탕물이 튄 낡은 등산복, 그리고 잔뜩 위축된 어깨. 영락없는 노숙자의 모습이었지만 미정은 곧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결혼식 때 딱 한 번, 그것도 먼발치에서나마 배웠던 시아버지 김만석 사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정의 반응은 김 사장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뒷걸음질 치거나 남편을 향해 이게 무슨 일이냐며 따져 묻는 대신 그녀는 황급히 달려와 김 사장의 젖은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버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비를 왜 이렇게 다 맞으셨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진실했습니다. 미정은 임신 8개월 차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잽싸게 욕실로 달려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여보, 뭐 하고 있어? 아버님, 감기 드시겠다. 빨리 보일러 온도 좀 올려. 아버님, 이리 오세요. 일단 물기부터 닦으세요. 그녀는 김 사장의 어깨에 수건을 둘러주며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낯선 며느리의 손길에 김 사장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도 소식을 들었을 텐데 빚쟁이 걱정이나 재산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눈앞에 있는 시아버지의 건강만을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아버님, 식사는요? 저녁 안 드셨죠? 김 사장은 대답 대신 꼬르륵 소리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 속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 배가 야속하게도 큰 소리를 낸 것입니다. 미정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마침 김치찌개 끓여놨는데 금방 상 차려드릴게요. 여보, 아버님 옷 좀 갈아입혀드려. 진우가 방에서 자신이 입던 편한 트레이닝복을 꺼내왔습니다. 김 사장은 좁은 방에서 젖은 옷을 벗고 아들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옷에서는 섬유유연제 향기와 함께 아들의 채취가 느껴졌습니다. 눅눅한 반지하 냄새를 잊게 할 만큼 포근한 향기였습니다. 잠시 후 둥근 상 하나가 방 한가운데 펴졌습니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그리고 계란말이와 김 멸치볶음 같은 소박한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산의 진미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호텔 요리보다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습니다. 아버님,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시장하시죠? 미정이 밥그릇에 밥을 꾹꾹 눌러 담아 건넸습니다. 김 사장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순히 밥이 뜨거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 사장은 묵묵히 찌개를 떠먹었습니다. 맵고 칼칼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텅 빈 위장을 채웠습니다. 맛 있구나. 입에 맞으세요? 다행이에요. 친정엄마가 보내준 묵은지로 끓인 건데 아버님 입맛에 안 맞을까봐 걱정했거든요. 미정은 안도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김 사장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 모르는 거야. 내가 빚더미에 앉았다는 걸 실감하지 못해서 이러는 걸 거야.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뉴스 봤지? 나 망했다. 그냥 망한 게 아니라 빚이 900억이야. 채권자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여기 있으면 너희한테도 피해가 갈 거다. 김 사장은 짐짓 엄포를 놓으며 두 사람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들 부부가 겁을 먹고 자신을 내쫓거나 적어도 난색을 보이길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래야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진우와 미정은 서로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오면서 뉴스 다 봤어요. 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겁나지 않니? 빚쟁이들이 들이닥쳐서 행패라도 부리면 어쩌려고 그래?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김 사장의 말에 미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겁나요. 900억이라니 상상도 안 가는 큰 돈이잖아요. 하지만 아버님이잖아요. 뭐,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면서요. 아버님이 건강하시면 다시 일어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저희가 있잖아요. 비록 반지하 새빵살이지만 새 식구 입에 풀칠 못하겠어요? 저도 애 낳고 몸조리 끝나면 바로 알바라도 다시 시작할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떨림은 있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맞아요, 아버지. 저도 낮에는 공장 나가고 밤에는 대리운전이라도 뛸게요. 그러니까 빚 걱정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은 마음 편히 계세요.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진우가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아들의 손, 그리고 그 위에 포개진 며느리의 따뜻한 손. 김 사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우세요? 울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미정이 휴지를 뽑아 김 사장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너희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집만 돼서 미안하다. 김 사장은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큰아들에게 빌딩을 사주고 딸에게 사업 자금을 대줄 때 막내에게는 대학 등록금 한 번 제대로 대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라며 모질게 굴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것은 가장 많이 버림받았던 막내였습니다. 그날 밤 김 사장은 좁은 방 한켠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눅눅한 벽지 냄새가 났지만 등은 따뜻했습니다. 방문 너머로 아들 내외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에 시장 가서 고기 좀 사올게. 아버님 너무 마르셨더라. 그래, 돈 있어? 지난달에 아껴 쓴 생활비 조금 남았어. 그걸로 불고기 재워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미안해, 미정아. 당신 고생만 시키고 우리 애기한테도 미안하고. 무슨 소리야? 아버님 오셔서 든든하고 좋은데. 우리 복덩이 태어나면 할아버지 사랑 듬뿍 받겠다. 그치? 두 사람의 대화에는 불평이나 원망이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위하고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김 사장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쫓았던 돈이라는 허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리고 진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70평생 처음으로 깨닫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아직 모릅니다. 이 착한 며느리가 그를 위해 준비한 진짜 기적이 내일 아침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불 속에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 아이들에게 내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그러나 며느리 미정의 헌신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녘 반지하 방의 작은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만석 사장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에서 깼습니다. 최고급 라텍스 매트리스도 구스다운 이불도 아니었지만 지난밤은 근 몇 년간 통틀어 가장 깊게 잠든 밤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도마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미정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였죠. 김 사장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지난밤의 기억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듯 그는 방금 덮고 잤던 낡은 이불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더 주무시지 그러셨어요. 부엌에서 나온 미정이 환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아침부터 분주했을 텐데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시아버지를 맞이하는 그녀의 모습에 김 사장은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니다. 늙은이가 잠이 없어서. 진우는 새벽같이 인력사무소 나갔어요.
오늘 현장에 일거리가 많다고 해서요. 아버님 식사 차려드리고 저도 곧 나가봐야 해요. 너도 이 몸으로 어딜 가니? 아, 부업하던 게 있어서요. 동네 마트 계산원 자리인데 사장님이 편의를 봐주셔서 앉아서 할 수 있거든요. 걱정 마세요. 미정은 씩씩하게 대답하며 밥상을 차려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과 갓 구운 생선구이. 김 사장의 생일 때도 받아보지 못한 정성스러운 아침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막노동판으로, 만삭의 며느리는 마트 계산대로 향하는데 정작 사지 멀쩡한 자신은 방구석에 앉아 밥이나 축내고 있다는 자괴감이 밀려왔기 때문이죠. 아버님, 왜 안 드세요? 입맛이 없으세요? 아니다. 그냥 내가 면목이 없어서 그렇다. 아버님도 참 그런 말씀 마세요.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미정의 성화에 못 이겨 밥 한 술을 뜨려던 찰나였습니다. 미정이 갑자기 무언가 결심한 듯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색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시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의 진지한 태도에 김 사장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혹시 내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해서 그러니? 그렇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아니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자개장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 두꺼운 겨울 이불 틈새를 한참이나 뒤적거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꼬질꼬질한 손수건에 꽁꽁 쌓인 작은 뭉치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소중하게 감싸쥐고 다시 김 사장 앞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의 매듭을 풀자 그 안에는 붉은 도장이 찍힌 낡은 통장 하나와 도장, 그리고 꼬깃꼬깃 접힌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영문을 몰라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미정은 통장을 김 사장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받으세요. 받으라니? 이게 뭔데? 저랑 진우 씨가 결혼하고 5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적금 붓고 생활비 아껴서 틈틈이 모은 건데 딱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김만석 사장에게는 골프 회원권 하나 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룻밤 술값으로 써버릴 수도 있는 액수였죠. 하지만 이 가난한 부부에게 3천만 원이 어떤 의미인지 김 사장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와 땀 그리고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 돈을 왜 나한테 주는 거냐? 김 사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뉴스 보니까 부도 금액이 9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코끼리 비스킷만도 못하겠죠. 하지만 아버님, 급한 불이라도 끄세요. 빚쟁이들 찾아오면 이 돈이라도 주고 막으세요. 그래야 아버님이 험한 꼴 안 당하시죠. 안 된다. 이건 너희 피 같은 돈 아니냐. 이 돈 모으려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었을 텐데. 더군다나 곧 태어날 아기랑 이사 가려고 모은 돈 아니냐? 김 사장은 통장을 다시 며느리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손이 불에 데인 듯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다시 통장을 김 사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아귀 힘이 얼마나 샜는지 김 사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돈은 다시 벌면 돼요. 우리는 아직 젊잖아요. 진우 씨도 건강하고 저도 애 낳고 나면 금방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지금 너무 힘드시잖아요. 미정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저 시집 오기 전에 친정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돈 몇 푼 때문에 아빠가 무릎 꿇고 비는 거 보면서 피눈물 흘렸어요. 우리 아버님은, 제 시아버지는 절대 그런 꼴 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요, 아버님. 이 돈 받으세요. 제발이요. 며느리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김 사장은 멍하니 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표지가 닳고 다른 종이 통장. 그 안에는 입금 5만 원, 입금 3만 원 등 깨알 같은 숫자들이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500원짜리 콩나물값 아끼고 버스비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반지하 곰팡이 냄새 속에서 희망을 키우며 한 푼 두 푼 모았을 이 돈을 다 늙고 망해버린 시아버지에게 내놓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포기하면서까지 말이죠.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녀석들이 어디 있나? 어제 큰아들과 딸에게서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김 사장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으흐흑.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터져버린 울음은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 사장은 통장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못난 놈이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울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마음 상하셨어요? 미정이 깜짝 놀라 김 사장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의 통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평생 이런 돈은 처음 받아본다. 900억보다 내 전 재산보다 이 3천만 원이 훨씬 더 무겁고 귀하구나. 김 사장은 엎드려 울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건넨 낡은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 사장이 평생 돈을 쫓느라 잃어버렸던 사람의 마음이었고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내던진 10만 원과 딸이 건넨 5만 원, 그리고 며느리가 건넨 3천만 원. 액수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김 사장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헛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이라도 진짜 보석을 찾아 다행이라는 것을요. 한참을 울던 김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패배자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대신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정아, 이 돈 내가 받으마. 네, 아버님. 잘 생각하셨어요. 미정은 안도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신 잠시만 보관하마. 그리고 내가 장담하건대 이 돈 10,000배로 불려서 돌려주마. 네, 10,000배요? 호호, 아버님도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그냥 빚 갚는 데 쓰세요. 미정은 시아버지가 기운을 차리려고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이제 연극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착해 빠진 며느리와 아들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선물을 안겨줄 시간이 말이죠. 미정아, 오늘은 일 나가지 마라. 그리고 진우한테도 전화해서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해라. 네, 진우 씨 이제 막 현장 도착했을 텐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 내 인생을 그리고 너희 인생을 바꿀 아주 중요한 일이야. 김 사장은 품속에서 자신의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박전무였습니다. 박전무 나다. 지금 당장 차 대기시켜. 그리고 변호사도 불러. 전화기 너머로 박전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김 사장은 짧게 끊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미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던 힘없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회장님의 카리스마가 반지하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놀란 며느리를 보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미정아, 놀라지 말고 들어라. 사실 나는 망하지 않았다. 김만석 사장의 충격적인 고백이 좁은 반지하 방의 공기를 찢어놓았습니다. 나는 망하지 않았다. 그 짧은 한마디가 며느리 미정의 귀에는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미정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농담이라고 하기엔 김 사장의 눈빛이 너무나 형형했고 진담이라고 하기엔 현실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아,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 망하셨다니요? 뉴스에도 나오고. 빚쟁이들이. 미정이 말을 더듬으며 되물었습니다. 김 사장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굽었던 허리를 쭉 펴고 뒷짐을 지고 선 그의 모습에서 방금 전까지 쭈그리고 앉아 울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미정아,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다. 내가 너희를 속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희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연극을 좀 했지.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고물상 트럭이나 오토바이 소리만 들리던 조용한 골목길에 묵직하고 중후한 엔진 소리가 여러 대 겹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웅 마이너스 우웅 마이너스. 땅이 미세하게 울릴 정도의 진동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미정이 창문 쪽으로 다가가 까치발을 들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아버님, 밖에 차들이. 좁디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운 것은 최고급 검은색 세단들이었습니다. 번쩍이는 광택이 흐르는 리무진 한 대를 선두로 경호원들이 탄 검은 승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죠. 동네 주민들이 웅성거리며 밖으로 나와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대통령이라도 왔나? 아니, 이 좁은 골목에 저런 비싼 차들이 왜 들어와? 잠시 후 쾅쾅쾅 하는 거친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미정은 본능적으로 빚쟁이들이라고 생각하고 김 사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님, 뒤로 숨으세요. 제가 막을게요. 임신한 몸으로 시아버지를 보호하려는 그녀의 모습에 김 사장은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험상궂은 깍두기 형님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 남성, 바로 대형건설 비서실장 박전무였습니다. 그는 좁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흙 묻은 구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와 김 사장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 대기시켰습니다. 그 뒤를 이어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따라 들어와 박전무 뒤에 도열했습니다. 그들의 절도 있는 동작과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미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아저씨들은 누구세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전무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는 대형건설 비서실장 박동수라고 합니다. 회장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사모님,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미정은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김 사장을 쳐다보았습니다.
김 사장은 박 전무가 건네준 고급 코트를 받아 낡은 등산복 위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이제야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나 대형건설 회장 김만석이다. 부도는커녕 내 금고에는 현금이 썩어나게 쌓여 있다. 김 사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벌컥 열리며 숨을 헐떡이는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들 진우였습니다. 일하다 말고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미친 듯이 달려온 그는 집 앞에 깔린 검은 차들을 보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친 줄 알고 사색이 되어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미정아, 아버지, 괜찮아요? 빚쟁이들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남의 집에. 진우는 경호원들을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와 아내와 아버지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험악한 분위기는커녕 정장 입은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깍듯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진우가 멍하니 서 있자 김 사장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땀과 먼지를 뒤집어 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왔냐? 내 아들 김진우.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저 사람들은 누구고? 안 망하셨어요? 그래, 안 망했다. 아니, 망할 뻔했지. 자식 농사를 다 망친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오늘에서야 알았다. 내가 자식 농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지었다는 것을. 바로 너 그리고 내 며느리 덕분에 말이다. 김 사장은 아들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작업 장갑을 벗겨내고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아들의 거친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진우야, 미정아. 나는 너희 형이랑 누나한테도 똑같이 찾아갔었다. 하지만 그 녀석들은 나를 벌레 보듯 하더구나. 10만 원 쥐어주며 내쫓더라. 김 사장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에 진우와 미정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달랐다. 땡전 한 푼 없는 나를 받아주고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심지어 너희 전 재산인 이 통장까지 내놓았지. 김 사장은 미정이 주었던 통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3천만 원. 나한테는 껌값도 안 되는 돈일 수 있다. 하지만 너희한테는 목숨줄 아니냐. 그 목숨줄을 나한테 걸었다는 건 너희가 나를 돈주머니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로 생각했다는 증거다. 김 사장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박 전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박 전무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입주권과 대형 건설의 주식 양도 증서, 그리고 백지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이건 너무 과해요. 저희는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진우가 손사래를 치며 물러섰습니다. 미정 역시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받아라. 이건 보상이 아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그동안 너희를 방치했던 내 죄를 씻는 기회라고 생각해다오. 김 사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정을 향해 부드럽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정아, 아까 내가 이 돈만 배로 갚겠다고 했지? 그 약속 지키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당장 짐 싸거라. 아니, 짐 쌀 필요도 없다. 그냥 몸만 가자. 너희한테 필요한 건 내가 다 준비해놨다. 아버님. 흐흑. 미정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김 사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김 사장은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다. 반지하는 오늘로 끝이야. 우리 손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환경에서 키워줄 테니 걱정 마라. 김 사장은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양쪽에 잡고 방을 나섰습니다. 좁고 어두운 계단을 올라와 세상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골목길에 도열해 있던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우렁찬 목소리가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집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었어? 아니, 저 착한 새댁이 재벌집 며느리였던 거야? 세상에 복권 당첨보다 더하네. 수군거리는 소리들 속에서 김 사장은 진우와 미정을 리무진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파묻은 미정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진우 역시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김 사장은 박 전무에게 나지막이 지시했습니다. 박 전무, 지금 바로 본사로 간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유언장 수정한다고 전해. 내 전 재산, 사회 환원 빼고 남는 건 몽땅 막내한테 상속한다고 말이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전무의 대답에 진우가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형이랑 누나는요? 김 사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 녀석들, 자식 도리도 못하는 놈들에게 내 돈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제부터 진짜 교육이 뭔지 보여줄 생각이다. 그놈들이 줬던 모욕 몇 배로 돌려줄 테니까 두고 봐라. 김 사장의 눈빛에서 서슬 퍼런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선한 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아버지였지만 불효자들에게는 가차없는 심판관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리무진은 흙먼지 날리는 골목길을 빠져나와 넓게 뻗은 대로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단순히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탐욕의 눈먼 형과 누나를 향한 통쾌한 복수국의 무대, 그리고 진정한 가족애가 꽃피는 새로운 인생의 서막이었습니다. 자, 이제 쇼타임이다. 김 사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여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가장의 든든한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형 건설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이 거대한 공간의 감도는 긴장감은 곧 벌어질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했죠.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김만석 회장의 호출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장남 민호와 장녀 윤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법무팀으로부터 긴급 유산 상속 회의라는 연락을 받고 아침부터 부랴부랴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동안 두 사람의 머릿속은 온통 핑크빛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오빠, 아버지가 그래도 숨겨둔 재산이 좀 있었나 봐? 유산 상속 회의라니. 그러게. 망했다는 건 쇼였나? 아니면 빚잔치하고 남은 거라도 정리하려는 건가? 어쨌든 우리가 먼저 챙겨야지. 진우 그 자식이 알기 전에.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망해서 거리에 나앉았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안중에도 없었죠. 오직 자신들에게 떨어질 콩고물이 얼마나 될까,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대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들의 기대는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상석에는 낡은 등산복 대신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고 은발을 말끔하게 넘긴 김만석 회장이 서슬 퍼런 눈빛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는 진우와 미정이 다소 어색하지만 단정한 모습으로 서 있었고 회사의 임원진과 변호사들이 병풍처럼 도열해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민호가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며칠 전 낡은 점퍼를 입고 문전박대당하던 그 노인과 동일. 인물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카리스마가 김 회장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윤희 역시 사색이 되어 입만 뻥끗거릴 뿐이었죠. 김 회장은 자식들의 당황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왔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유산 정리,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매듭 지으려고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하자 회의실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민호와 윤희가 평생 지우고 싶을 수치스러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치지직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나타난 화면은 며칠 전 민호의 아파트 현관 앞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애원하는 아버지에게 5만 원짜리 2장을 던져주며 문전박대하는 민호와 며느리의 모습이 고화질로 적나라하게 펼쳐졌죠. 이어서 윤희의 전원주택 앞에서 벌어진 비슷한 상황도 연달아 재생되었습니다. 오빠도 안 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셔요? 냄새나니까 얼른 가세요. 영상 속에서 자신들이 내뱉는 매몰찬 말들이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민호와 윤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지다 못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임원진들 사이에서 경멸 섞인 헛기침 소리가 터져나왔고 진우는 차마 화면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꺼. 당장 꺼. 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김 회장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회의실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똑똑히 봐라. 저게 너희의 추악한 민낯이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키워놨더니 늙고 병든 아비를 10만 원, 5만 원에 팔아넘겨.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김 회장의 호통은 맹수의 포효 같았습니다. 민호와 윤희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희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맞아요, 아빠. 빚쟁이들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제발요. 그들은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김 회장은 그들의 가식적인 눈물을 차갑게 외면하며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김 변호사, 준비한 서류 읽어보게. 냉철한 인상의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서류철을 열고 건조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본인 김만석은 금일부로 장남 김민호와 장녀, 김윤희에 대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며 기작성된 유언장의 내용을 전면 수정합니다. 첫째, 김민호에게 증여했던 강남 아파트와 법인 카드를 즉시 회수한다. 둘째, 김윤희의 남편에게 투자했던 사업 자금 20억 원에 대한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하며 불이행 시 담보로 잡힌 전원주택을 경매에 넘긴다. 셋째, 변호사의 입에서 나오는 항목 하나하나가 민호와 윤희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모든 부와 명예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안 돼요. 아버지, 그 아파트 뺏어가시면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아빠, 20억을 당장 어떻게 갚아요? 저희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울부짖으며 김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가차없이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길바닥? 너희가 나를 길바닥으로 내몰았을 때는 그런 걱정 안 했더냐? 너희가 준 그 15만 원, 내가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너희도 이제 그 돈으로 살아봐라.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뼈저리게 느껴보란 말이다. 김 회장은 진우와 미정을 자신의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두 자식에게 보란 듯이 선언했습니다. 들으렴. 내 모든 재산 그리고 이 대형 건설의 경영권은 여기 있는 막내 진우와 며느리 미정이에게 물려줄 것이다. 이 아이들만이 나의 진정한 가족이니까. 그 말은 민호와 윤희에게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진짜 소중한 것을 발로 차버린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경호원들에 의해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며칠 전 밤거리를 헤매던 김 회장의 모습보다 더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김 회장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자식들을 제 손으로 내쳐야 했던 아비의 슬픔이 더 커 보였죠. 미정이 조용히 다가와 김 회장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앓던 이를 뺀 것처럼 시원하구나. 이제 다 끝났다. 김 회장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힘없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찼던 그의 주변이 비로소 깨끗하게 정리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진실한 사랑으로 뭉친 진짜 가족뿐이었습니다. 계절이 3번 바뀌고 어느덧 따스한 봄 기운이 만연한 5월이 찾아왔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남한강이 굽어 보이는 한적하고 평화로운 전원주택. 이곳은 김만석 회장이 은퇴 후 새롭게 마련한 보금자리입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처럼 화려하지도 높지도 않지만 마당에는 색색의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담장 너머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사람 냄새 나는 집이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 한가운데 밀짚 모자를 쓴 김 회장이 호미를 들고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흙냄새를 맡으며 상추와 고추 모종을 심는 그의 얼굴은 3년 전 그 차가운 펜트하우스에서 고뇌하던 노인의 모습과는 딴판입니다. 깊게 패었던 미간의 주름은 온화한 눈주름으로 바뀌었고 잿빛이던 안색은 홍조를 띠며 생기가 넘쳐 흐릅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지렁이가 나왔어요. 3살배기 손주 건우가 흙투성이가 된 고사리 같은 손으로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집어들고 달려옵니다. 김 회장은 호미를 내려놓고 껄껄 웃으며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립니다. 아이고, 우리 건우가 낚시왕이네. 지렁이도 잡고 대단하다. 손주의 볼에 까슬까슬한 수염을 비비며 장난을 치는 김 회장의 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던 기업 총수가 아닌 그저 손주 바보인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그 평범함이 그에게는 평생을 바쳐 얻은 그 어떤 트로피보다 값진 훈장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미정이 시원한 매실차와 과일을 쟁반에 담아 들고 나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여전히 수수합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되었지만 명품으로 휘감거나 거들먹거리는 법이 없었죠. 대신 그녀는 그 돈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는 재단을 설립해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시고 새참 드세요.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오냐, 안 그래도 목이 마르던 참이다. 우리 며느리 매실차가 최고지. 김 회장은 정자 마루에 걸터 앉아 미정이 건넨 차를 들이켰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갈증을 씻어주었습니다. 진우는 아직 안 들어왔느냐? 네, 오늘 현장 점검이 있다고 늦는데요. 아버님 대신 회장직 맡고 나서는 일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직원들 복지 챙기느라 정신없더라고요. 김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막내 아들 진우는 기대 이상으로 회사를 잘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쫓겨났던 밑바닥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덕장이 되어 있었죠. 대형 건설은 창사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해라. 건강이 최고니까. 네, 아버님 말씀 꼭 전할게요. 평화로운 오후 김 회장은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문전박대당했던 그 비 내리는 밤, 차가운 멸시와 조롱, 그리고 반지하 방에서 느꼈던 그 뜨거운 눈물까지 그 모든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가끔 풍문으로 듣는 큰아들과 딸의 소식은 씁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사업을 한답시고 여기저기 손을 벌리다 사기를 당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윤희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며 재산 분할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몇 번이나 김 회장을 찾아와 용서를 빌고 돈을 좀 보태달라고 애원했지만 김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마지막 가르침이다.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하려는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법이었습니다. 그들이 돈의 노예가 아닌 진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죠. 저녁이 되자 퇴근한 진우가 양손 가득 치킨과 피자를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오늘 건우가 좋아하는 치킨 사왔습니다. 아빠. 손주 건우가 아빠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치킨을 뜯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900억 자산가가 먹기에는 소박한 저녁 메뉴였지만 그 어떤 5성급 호텔 디너보다 웃음이 넘쳤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액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3년 전 미정이 건넸던 그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 통장과 며느리가 썼던 손편지가 나란히 들어있는 액자였죠. 김 회장은 그 액자를 거실벽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었습니다. 아버지, 그걸 왜 또 꺼내세요? 진우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이게 내 가훈이다. 우리 집안의 보물 1호야. 김 회장은 액자를 어루만지며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마음, 가족이 서로를 지키려는 그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나는 900억을 잃은 척했지만 사실은 900조를 줘도 못 살 너희들을 얻었다. 미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우도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아, 진우야. 고맙다. 이 못난 아비를 버리지 않아서 고맙고 이렇게 예쁜 손주 낳아서 내 노년을 꽃길로 만들어줘서 고맙다. 내 남은 인생 너희들 울타리가 되어주며 살다가 마. 아버님, 저희가 더 잘할게요. 오래오래 건강만 하세요. 미정이 김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었던 시아버지의 손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김 회장은 홀로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보이지 않던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먼저 떠난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나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소?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화목한 가정, 이제야 이뤘소. 저 녀석들 덕분에 나 참 행복하오.
밤바람이 훈훈하게 불어와 김 회장의 흰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내가 잘했어요. 여보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김만석 회장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돈이라는 차가운 숫자 대신 사람의 온기로 채워진 진짜 부자의 살. 900억 부도 소동은 끝났지만 그가 쏘아 올린 사랑의 기적은 이 작은 전원주택에서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노후의 축복이자 완성된 인생의 해피엔딩이 아닐까요? 허허, 달도 참 밝다. 김 회장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달빛을 타고 밤하늘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아들과 지혜로운 며느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가 함께할 것입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눈부신 진짜 가족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오래 이어졌습니다.